한국사의 채용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채용정리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9강이죠. 자, 출제 순위 59위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류지배층, 중류층, 양민층, 천민층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먼저 상류지배층은요, 시대별로 변천해 왔어요. 호족, 분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지배층이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려 전기의 지배층 그러면 문벌귀족, 줄여서 귀족이라고 그러고요. 고려 후기의 지배층은 권문세족이라고 가리킵니다. 자, 먼저 호족은요, 지방의 세력가, 그죠? 고려 건국의 주도 세력이었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란족의 침략 때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죠. 이것은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문벌귀족,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이다. 과거와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 과정과 공음전을 통해 토지를 소유했다.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통해 특권을 유지했다.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굉장히 선망했죠.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는요, 인주이씨, 이다겸 있죠? 해주채씨, 경주김씨, 파평윤씨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하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물론 있겠죠. 정말 부럽습니다. 고려시대에 태어나서도 했다면 정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필요 없는데, 그죠? 음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정말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아무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예. 자, 그 다음 무신이 있죠. 무신정변을 계기로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귀족 중심 체제를 붕괴시켰다. 귀족 세력이 완전히 도태된 것은 아니다. 그죠? 몽골족의 침략에 저항을 했다. 자, 원간섭기 이후에는 이제 권문세족이 등장합니다.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으로서 출신이 다양해요. 문벌귀족, 무신, 천민까지 있었어요. 부원파. 부원파라는 것은요,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을 가진 세력을 말합니다. 권문세족은 친원파잖아요. 그죠? 음서를 통해 도평 의사사를 장악했다. 대농장을 소유했다.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평강 최씨, 평양 조씨, 철원 최씨가 있다. 최영 장군이 철원 최씨죠. 자, 신진사대부, 지방의 향리 출신이다. 무신 정권기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씨 정권, 그죠? 공민왕 시기에 과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개혁 세력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의 차이점, 거기 글씨에 잘 나와있죠. 문벌귀족은 가문 자체, 나 어디 가문이야, 나 파평윤씨야, 경주김씨야, 나 인주이씨야, 이렇게 가문 자체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추로서 권력을 장악했죠. 제신과 추민. 그리고 금에 대한 사대 외교를 주장했죠. 그에 반면 권문세족은 현실적인 관직에 의존했다. 가문보다는 관직,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관직, 직책에 의해서 의존했다. 도평 의사사를 장악했다. 원에 의존했다. 이게 차이점이네요. 자, 중류층은요, 유품 이하를 중류층으로 봅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중인층이죠. 예. 하위지배층이죠. 하위지배층. 직역을 채습했다.
자, 중류층에는 잡류가 있네요. 잡류,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 남반, 군중식물관리죠. 남반, 양반도 있잖아요. 동반, 서반, 양반. 남반, 동반은 문관, 서반은 무관, 남반은 궁중의 실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향리, 읍사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토호 세력이었다. 속현과 부곡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다. 초기에는 토송을 받아 본관으로 임명받기도 했다. 부호장 이하 항리는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다. 부호장 이하 항리는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다. 그 성종 때 향직을 개편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성종 때. 그래서 당대등을 호장, 대등은 부호장 이렇게 정부화 시키면서 이제 향리들을 구분시키죠. 그래서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상층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로 진출하게 됐고, 하층 향리는 지방의 하부 행정을 담당한 그런 실무적 계층이죠. 그리고 지력의 세습, 외역전을 지급받기도 했다. 군반은 하급장교, 영리는 지방의 역을 관장했다. 역이라는 것은 지방의 그거죠. 교통, 숙박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겠죠. 양민, 대부분 농민을 차지한다. 그죠? 고려시대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백정과 다르죠.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죠. 근데 고려시대 백정은 양민, 농민이다. 라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조세, 공납, 역을 납부하여 대체로 힘든 생활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향부곡소도 있었다. 양인이지만 일반 양민에 비해 규제와 조세 부담이 많았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받았다. 향부곡민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민은 수공업에 종사했다. 그래서 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역진의 주민도 있다. 자, 천민, 대부분 노비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노비죠.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며 승려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만큼 완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소유주가 각각 다른 노와 비가 혼인하더라도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공노비와 산노비가 있죠. 이건 조선시대 비슷하죠. 이병노비, 군중과 관청에 소속되어 잡역에 종사했고 급료를 받았음. 외건노비는 농사를 지어 일부 수입을 관청에 납부, 이거를 신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외건노비를 다른 말로 납공노비다라고 부릅니다. 모든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되었다. 산노비, 솔고노비는 지배층이 소유하는 노비다. 외건노비, 주인과 별도로 거주했다. 주인에게 매년 신공을 납부하고 일부는 재산을 축적하여서 양민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고려신분제 특징 꼭 알아두세요. 네.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망이망소나 있죠. 공주명학소. 이 명학소가 잠깐 충순현으로 격상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일반 군현이 이렇게 대역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군현을 이제 향부곡소로 격화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향리가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를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민이 군공을 세워 군인이 되기도 했다. 노비가 재산을 축적해 양민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신라 골품제 사이에 비해서 계층 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분이 꼭 100%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조선시대는 더 활발해지죠. 그 신분 간의 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직 볼게요.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리입니다. 고려시대. 1번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사신간에 임명되었다. 사신간에 임명된 사람은 지방의 유력자나 호족이죠. 그 최초의 사신간 누굽니까? 그렇죠. 김부죠. 경순왕 김부. 이 사람이 경주 사신간이죠. 최초의 사신간이었고, 이 사신간은 지방으로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신간 제도가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 뭘로 바뀌어요? 예, 그렇죠. 경제소 이런 걸로
경제소, 유양소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게 되죠. 그 다음은 1번이네요. 2번 지방 간에 파견되지 않은 석현이나 부곡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다. 그렇죠. 3번 읍사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맞습니다. 4번 고려초 토송을 분정받아 그 근거지를 본관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1번은 틀린 말이에요. 그 향리가 아니라 이건 지방의 유력자나 호족이 사신간에 임명된 것이지 향리는 아니다. 오히려 사신간이 향리를 감독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다음 출제순위 62 고대 금성문. 이것도 금성문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죠. 자, 임신석에서 있네요. 뭐 잘 아시죠? 612년에 건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유학 경전을 3년 내에 공부하자라는 맹세한 거예요. 의미는 당시 신라 사이에 유학이 보고됐다를 알 수 있고요. 사택지적비, 백제 귀족이었던 사택지적이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록한 근성문인데요. 의미는 인생무상 토로했다. 불교와 도교적 사상이 엿보인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금성문 여러 가지 있죠. 낭랑의 점재현 신사비가 있고요. 점재현 신사비, 고구려의 관구강 기공비. 이 고구려를 침략했죠. 누가? 위나라가. 그때 위나라 장수가 관구검이에요. 그 내용이고요. 동수묘지, 동수 357년. 광개토 대왕님이 워낙 유명하죠. 고구려의 건국설화,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수묘의 능묘의 연호기록, 묘지기 기록이 있고요. 근데 아주 그 우리나라 고대사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귀중한 1급 자료죠. 광개토 대왕릉피, 모두루 묘지, 중앙고구려비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신랑 한강 인왕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비석이죠. 그래서 고구려 왕이 신라 매금왕을 만나 고구려 영토임을 입증받은 거다. 이 중앙고구려는요, 신라 왕을 매금이라고 했어요. 매금. 되게 낮추어 부른 말이에요. 그만큼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그런 의식을 보여줍니다. 신라는요, 명일 냉수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일 지방에 재산권 분쟁과 상속 내용을 기록했고요. 국왕도 하나의 부에 속했다. 그래서 그냥 왕이 부를 초월한 게, 부란 건 부족이죠. 신라는 육부죠. 육부. 그 국왕도 육부 중에 하나에 소속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왕권이 부족을 초월할 정도로, 족장에서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진 봉평비 버프망 때 영토 확장과 율령 반포를 기록했다. 버프망 자신이 울진에서 사건을 철회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왕도 육부의 소속이다. 것을 보여줍니다. 영청 청제비 버프망 때예요. 울진 천전리석 발음하기 힘드네요. 울진 천전리석 버프망 자신을 대왕이라고 기록했다. 그러고 보니까 버프망이 참 비석을 참 많이 세웠네요. 이건 진흥왕도 마찬가지죠. 바로 진흥왕 나오네요. 단양적성비,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요. 자, 단양적성비는 551년 제일 먼저 세워졌죠. 진흥왕 때. 그래서 당시 신라가 한강, 남한강을 차지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영토 확장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진흥왕 순수비 총 4개죠. 창녕비 561년, 북한산비 555년, 황초령비, 마을령비 568년입니다. 특히 북한산비에서는 조선시대 말기 19세기 김정희가 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죠. 무슨 책에서? 금석과한록에서. 또 마을령비에는요, 진흥왕이 사용했던 독자적인 연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예, 단양적선비, 진흥왕 순수비. 순서도 알아두세요. 순서 제가 아까 연도를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단양정선비, 충북 단양 올라갔다가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비. 창녕비는 낙동강 요이죠. 창녕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을령비까지 해가지고 황경도까지 진출했다.
명활상성 작성비 죄송합니다. 남한신성비는요, 진평왕 때 이제 남한신성을 이제 축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부역을 동원한 것을 기록했던 것을 보여주고요. 지방행정기구였던 나두와 촌락구조를 기록했다. 또 3년 안에 이 남한신성이 무너지면은 이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성리비는요, 지증왕 때 501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견됐어요. 2009년도. 그래서 종전까지는 영일 냉수리비가 가장 오래된 신라의 비석이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중성리비의 발견으로 이제 바뀌었죠. 중성리비가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이다. 백제 때는 무령왕은 지석 아시죠? 그래서 왕과 왕비, 무령왕은 그래서 왕비의 지석이고,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이 있죠? 그렇죠. 이 무덤의 주인은 이 토속신에게 땅을 사겠다라는 토지 매매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까요? 2012년도 국가직. 삼국시대 각국의 역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고구려의 손오부는 자체의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맞습니다. 자, 손오부는요, 3세기까지만 해도, 이 손오부에서도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종묘나 사직을 둬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왕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족장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엿볼 수 있어요.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백제의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영일 냉수리비와 울진 봉평 신라비에 의하면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 자, 그 다음은요. 출제순위 61위 신라 하대의 선정과 풍수지리설 보겠습니다. 자, 교종은 뭐 전에 설명드렸죠. 주로 신라 중대 유행했다. 내용은 불교 경전을 이해하라.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겠죠. 뭘로 가르쳐? 책으로 가르치죠. 경전으로 가르치는 얘기예요. 따라서 불교 경전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글을 알아야 되죠. 글, 문자를 알아야 되죠. 그럼 누구만 글자를 알아요? 그렇죠. 귀족이죠. 그래서 교종은요, 귀족불교, 그리고 이론불교다. 실천불교가 아니라 이론. 진골 귀족과 연결되어 화엄정, 법상정, 법성정, 열반정, 계율정 등 5교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신라가 왕권이 안정되었던 중대에 유행했다. 그러다가 신라 하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선종이 들어옵니다. 내용, 참선과 정신수양을 중시했다. 불림문자, 염화미소, 이신전심. 성격, 정전 필요 없다. 자기 마음 중요하다. 수양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민불교, 실천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강력히 비판하고요. 지방 호족의 이념적인 지주, 농민층의 호응을 얻었다. 결과 부도가 유행하고 호족과 연결되어 구산선문이 성립했다. 구산선문 9개의 선문이 성립합니다. 뭐 가지산파, 수미산파 이런 게 있죠. 실상산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좀 오래전 얘기지만 옛날에 그 전라도 남원에서요, 그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장사라고 있어요. 백장암, 조그만 암자인데요. 거기서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노가다인데, 말이 발굴이지 거의 노가다였어요. 힘들었는데, 거기가 근데 백장암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가 조그만 절이지만 거기가 국보 10호가 있어요. 국보가 있어요. 10호. 통일신라의 3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발굴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국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보가 딱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발굴했었는데, 유적지 발굴했었는데, 또 그 근처에 보면요, 또 내려가다 보면은 근처에 그 남원이 바로 실상사가 있어요. 실상사. 그래서 그 실상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구산선문 중 하나입니다.
가봤는데 진짜 커요. 크고요. 되게 아름답고. 예, 그래서 여기가 칠상사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라 사회를 붕괴시키는데 기여했다.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다. 자,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종, 유학, 유교. 더 하나 얘기하자면 하나 더 있죠,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풍수지리설 이런 게 있죠. 풍수지리설의 유행, 신라 말에 도손대사가 처음 전수했다. 도손대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왕건과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왕건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왕건의 이름도 지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왕건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그래요.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활용하려는 사상인데 뒤에 도참신앙과 결합되었다. 도참은요, 예언신앙이에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내용,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했고 국토의 재편성을 주장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신라의 경주는 이제 끝났어. 신라 경주의 기운은 끝났다.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지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용된 것입니다. 뭐가? 풍수지리설이. 그래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고려 건국과 뒤에 서경천도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4년도 9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통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활용한 학설로 뒤에 예언적인 도참 사상과 결부되었다. 또 국토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기륭하복이 가옥이나 묘지의 위치에 좌우된다. 국가의 운명도 국토의 지력 성세에 의해 좌우된다. 풍수지리설이죠? 네. 자, 1번 묘청의 서경천도 등에 영향을 줬다. 그렇습니다. 2번 산수문전 백제금동대학로에 이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산수문전은 뭐냐면 산수문전, 문은 문이고요. 저는 벽돌이에요. 그럼 뭐예요? 산수문이 벽돌.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도교. 답은 2번이네요. 3번 신라 말 도선에 의해 중국에서 들어왔다. 중국에서 들어왔다요. 맞습니다. 4번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출제 순위 62위 상궁유사 볼게요. 자, 상궁유사는요, 몽골족이 침략한 고려 후기 선종승려 일현이 충렬왕 때 저술했습니다. 1281년. 어느 때? 고려 후기, 그러니까 몽골족의 침략 때. 특징, 가장 먼저 단군 신화를 기록했다. 불교, 전통신앙, 민담, 설화 등도 풍부하게 수록했다. 기층민의 생활상에서 반기독적 사회의식도 어느 정도 반영. 기층민이라는 것은요, 백성이에요. 조계종 결사운동과 밀접했다. 실제로 이런은요, 선종 가지산파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고조선 관련 기사를 최초로 수록했다. 전설, 민담 등 피지배층의 의식이 반영되었다. 어느 정도 자주적인 의식이 표현됐다. 자주적이다. 우리 전통, 우리 설화, 전설, 단군 설화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죠? 한계점. 여전히 신라 중심 역사관이 존재했다. 그죠? 아직도 그래도 신라 중심적인 사관이 보인다. 중국 측 사료를 이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단군 부여 고구려 백제는 단군계, 기자 위만 사만 신라는 중국계, 옥조 예맥 가야 발해는 무소속. 그러니까 어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국 측 사료를 더 신뢰해서 민족의 시조를 제시했어요. 근데 체계화하는 데는 미흡했다. 체계화하는 데는 미흡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제 볼까요? 2008년도 지방제 문제. 다음 역사서의 공통점으로 보는 것은 상궁유사, 삼국사 조류, 제왕운기, 해동역사. 1번 모두 고려시대에 저술되었다. 아니죠? 고려시대에 저술된 것은 상궁유사랑 제왕운기죠. 삼국사 조류와 해동역사는 조선시대입니다. 2번 모두 귀전체로 되어 있다. 옆에 좀 시끄럽죠?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잔치가 있나봐요. 네. 자, 2번. 모두 기전체로 되어 있다. 아니죠. 삼국사 조류 같은 경우는 8년체죠. 3번. 모두 고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서술 방식의 기원을 모두 자치 통감에 두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요. 답지에 모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모두 완전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의심을 해보세요. 물론 3번 답지는 모두 들어갈 것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맞는 말이고 그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63위 출제순위 63위 호란 논쟁 보겠습니다. 호론과 낙론의 논쟁인데요. 배경은 18세기의 노론 내부입니다. 노론 내부에서 인물선 동일론에 놓고 대립한 거예요. 인물선 동일론. 그러니까 두 개죠. 인물성이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인간과 물질이 같냐 다르냐. 그거예요. 호론은요. 다르다. 그래서 권상화와 한원진 중심의 충청도 노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인물성 이론입니다. 인물성 이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그래서 이 사상은 나중에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줬고, 반면 낙론은 이강과 김창혁 중심의 서울과 경기도 노론 세력이다. 그래서 인물성 동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북학 사상과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11년도, 아니, 2009년도 볼까요? 2009년도부터 좋네요. 2009년도가. 2009년도 국가지. 18세기, 조선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8세기 조선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북학사상은 인물성 동론을 철학적 기초로 했다. 그렇습니다. 2번. 낙론은 대의명분을 강조한 북벌론으로 발전되어 갔다. 아니죠. 반대죠. 반대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반대가 아니네. 북벌론은 이미 그 전에 있던 거죠. 북벌론은 17세기죠. 그죠? 그렇죠. 예. 전혀 시간적으로도 전후관계도 안 맞고, 예. 오히려 낙론은 굳이 고치자면 어떻게 고치면 돼? 낙론은 북학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죠? 낙론은 북학론, 북벌이 아니라 북학론으로 발전되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인물성 이론은 대체로 충청도 지역이며 노론학자들이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4번.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냈다. 맞습니다. 신종은 누구냐? 그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황제고요. 의종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예요. 숭종대라 부르죠.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겁니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출제 순위 64위 위정척사 운동. 자, 배경 19세기죠. 서양 세력의 침략적인 접근과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동회되죠. 그래서 의미는 위정척사, 성리학, 유교 문화를 수호하고 서양과 일본의 문화를 배척하자. 우리 것을 지키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860년대에는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흥성대원군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기정진과 이양로가 척화주선론을 주장하면서 당시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1870년대에는 개항을 거부했죠. 체익현의 오불가서, 척외론,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외양일체론 주장하면서 개항을 거부했다. 1880년대에는 개화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원인은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옵니다. 이 조선 책략에서 뭘 정해져?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러시아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를 하라. 근데 이 책이 당시 유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죠. 그러면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제학의 많은 척사소 이런 게 등장하죠. 그래서 개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다가 1890년대 이후에는요. 항인 의병으로 전개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을미의병이죠. 단발령이 공포되자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이제 항해의병 투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위령척사운동의 의의는요, 외세의 침략에 맞선 자주권 수호 운동이었다. 외세의 침략적인 본질을 정확히 간파했죠. 통상 거부, 개항 거부, 개하 거부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관찰한 거잖아요. 그때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을 허용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통상을 허용하면은 개항하고, 개항을 하면 개화하고, 개화하면 나라를 팔린다. 이렇게 다 안 거예요. 유전들이. 근데 한계점도 있어. 전통적인, 즉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고수했다. 근대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 2003년도 국가직 문제 풀게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것은 최익현의 척하의소, 오불가소죠. 첫째, 이 강화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눈앞의 고식일 뿐 그들의 탐욕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강화도 조약 그때 그 무렵이죠. 조약 체결 때. 둘째, 일단 강화를 맺으면 물자를 교육하게 되는데 저들의 상품은 모두 음사기화하는 것이고 또 수공업품이므로 무한한 것이나 우리의 물화는 모두 필수품이며 땅 위에서 생산되는 유한한 것이므로 우리는 항폐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을 하게 되면 외국의 일본과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우리의 경제는 외국에 비해서 취약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죠, 교육을. 개항을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같은 입장이 아닌 것. 1번, 이학래 척하 조선론. 2번, 김홍집의 조선책략 유포. 이게 답이네요. 정반대죠. 김홍집은 온건 개합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홍제학의 만화 척사소. 4번, 항일의병운동. 나머지는 다 우리 걸 지키자. 이런 건데, 2번만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자. 뭐 이런 것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출제의 수는 65위, 한말의 경제적 구국운동. sorry. 한말의 경제적 구국운동. 자, 열강의 경제적 침탈과 한말의 경제적 구국운동. 열강의 침탈. 개항기 초기 때는 거류지 무역하죠? 그죠? 거류지 무역. 그러니까 거류지에서 개항장이죠? 개항장에서 심리 이내에서 이제 교육을 허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방공령을 선포하죠? 이때 거류지 무역으로 특히 일본 상인들이 갑신정변 이후 이제 농촌에 가서 막 쌀을 막 뺏어가죠. 싸게 막 사죠. 그래서 농촌에서 쌀 유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하죠. 그러나 개정된 통상정정에 의해서 방공령을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선생님, 개정된 통상정정이 뭡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방국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한 달 내에 일본 영사관에 미리 통보해라 그거예요. 그거를 부실로 이제 이 방공령이 철회가 된 것입니다. 청과 일본 상인의 대립.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화총상회 결성하죠. 1898년이죠. 시전 상인, 그러니까 서울이죠. 서울에서 아간 파천 및 열강의 이권 침탈. 그래서 독립협회에서는요, 이권 수호 운동을 벌입니다. 일본의 토지 약탈과 금융 지배. 그래서 보안에서는 항무지 개강권 수호 운동을 하고요, 성공합니다. 보안의 항무지 개강권 수호 성공합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을 예속했다. 그렇죠? 그래서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조청 상미 수력 무역장정 1883년, 2년, 그래서 3년 같은데, 내용은 이제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거류지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거류지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 중개업자였던 객주나 여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영국산 면제품이 이제 일본 상인이 사. 그 일본 상인들은 계양장을 못 벗어나죠. 그죠? 그 거류지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것을 일본 상인들이 그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 국내 객주나 여각한테 팝니다. 그럼 또 객주 여각이 우리 농민한테, 우리 조선인들한테 팔겠죠. 이런 게 거류지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객주나 여각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 조청상미 수륙 죄송합니다. 조청상미 수륙 무역 장정을 계기로 이제 뭡니까? 더 이상 계양장에서 교육할 필요 없다. 이제는 내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객주나 여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우리 국내 소비자와 만나서 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우리 국내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또 하나, 청으로부터의 수입의 급증.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상민수령 무역장정 이후로 이제 청과의 무역이 더 많아집니다. 급증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상인들도 이제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왜? 체회복되어 있다. 또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과는 대립이 되게 심해지죠. 국채보상운동 1907년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금연과 금주 실천하여 국채를 갚자.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하자. 일제에서 탄압을 했다. 일본에서. 결과 통관부의 방해와 활동 영역의 제한으로 인해 실패했다. 한계점. 소수 지배층이 진 빚을 일반 민중에게 전가한 것이죠. 그렇죠. 그 지배층들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물어내냐. 그런 거죠. 사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국가직 문제네요. 다음에 민족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들의 정신을 새로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나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그랬어요. 뒤에 내용을 읽을 필요 없죠. 아, 이거 국채 보상운동이구나. 이것을 갚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거래요. 1번. 일제는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그렇죠. 여기서 화폐 정리가 뭔지 아십니까? 화폐 정리? 물론 뒤에 이제 출제순 66기에 나오죠. 예, 간단히 말하면 이제 메가다가 일본식으로 이제 화폐를 정리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2번. 일제가 대한제국에 차관을 제공한 것은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3번. 일제는 이 운동이 앞장섰던 대한매일신부를 탄압하면서 발행자인 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배대. 되게 좋은 사람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배설이라고 그래요. 배설. 영국인이죠. 4번. 이 운동은 처음 평양에서 조마식 등인 조선물산 장려회를 발족시키면서 시작됐다. 이것은요, 물산 장려운동이죠. 네, 1922년.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19강은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20강 출제 순위 66위 일제 식민화와 과정부터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history.com 클릭 right now.